2004년 7월 중국 소주에서 열린 제2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는 대동강 유역에 있는 수십 개의 고구려 벽화 무덤군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했습니다.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고구려 고분 가운데 으뜸으로 손꼽히는 벽화 무덤이 바로 황해남도 안악군 오곡리에 있는 안악사무 무덤입니다. 지하궁전을 방불케 하는 안악사무 무덤은 방대형으로 그 크기가 남북으로 약 33m, 동서로 약 30m, 높이는 약 6m에 이릅니다. 무덤 자체도 크지만 무덤이 산 위에 자리 잡아 산과 한 덩어리를 이루고 있어 그 모습이 실로 웅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과연 이 무덤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1990년 이북 학계에서는 이 안악사무 무덤을 고국 원앙의 무덤이라고 밝혔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통일방송 신통방통 우리역사입니다. 이번 방송에서는 고국 원앙의 집권 시기, 고구려 사람들이 이룩해 놓은 성과의 한 부분을 소개하겠습니다. 고국 원앙 하면 우리는 비운의 왕, 아니면 그가 집권한 후 고구려가 총체적 위기에 빠졌다라는 정도로만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더 자세히 역사를 들여다보면 고국 원앙 집권 시기, 오히려 역경을 딛고 고조선 고토 회복이라는 수건을 이룩하는가 하면 남방 진출의 교두보가 될 대도시를 건설하는 등 고구려가 동방의 강대한 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는 사실에 놀라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371년 고국 원앙은 백제와의 남평양성 전투 중에 날아오는 화살에 맞아 뜻하지 않은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 후 그의 아들 소스림왕이 뒤를 이었습니다. 소스림왕이 집권한 지 2년 만에 세계 최초의 대학인 태학이 설치되고 3년 만에 율령을 반포하여 대내외적으로 고구려가 황제국임을 선포했습니다. 소스림왕 집권 초기에 고구려가 우리 민족사에 있어서도 그렇고 세계사적으로도 의미 있는 업적을 남길 수 있었던 것에는 그 이전 고국 원앙 집권 시기의 성과를 빼놓고 생각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부왕의 시신이 강탈당하고 어머니와 아내 모두 인질로 잡혀가게 된 비운의 왕 고국 원앙. 파란 많은 그의 삶의 기록에서 오늘 우리는 어떤 역사적 의미를 찾을 수 있을까요? 고국 원앙은 미천왕의 아들로서 미천왕이 임금에 오른 지 15년이 되는 해에 패자가 되었다가 미천왕이 331년에 죽으면서 왕자리에 올랐습니다. 고구려의 서북방에서 두각을 나타낸 유목종족인 선비족 모용 세력이 점차 중원 일대까지 넘보고 있었습니다. 선비족 모용에는 우문선비를 격파하고 요동으로 쳐들어와 고구려를 위협했습니다. 333년 모용회가 죽자 맏아들 모용황이 그 자리를 이었고 337년 연나라를 세우고 스스로 연왕이라 칭했습니다. 이 연나라를 이후 생겨난 연나라들과 구분해 역사에서는 전연이라고 부릅니다. 342년 10월 연나라 모용황은 지금의 중국 요녕성 조양시 부근인 용성으로 수도를 옮기고 고구려로 쳐들어왔습니다. 당시 연나라에서 고구려로 쳐들어가는 길은 북쪽길과 남쪽길이 있었는데 북쪽길은 넓고 평평한 반면 남쪽길은 좁고 험했습니다. 그리하여 고구려의 고국 원앙은 연나라가 대규모 병력으로 쳐들어오는 만큼 주력 부대의 침입 경로는 북쪽 길일 것이라고 타산하고 5만의 주력 부대를 북쪽 길에 파견하고 자신은 전투력이 약한 1만의 군사로 남쪽 길을 막았습니다. 그런데 고구려의 예상과는 달리 연나라 침략군의 주력 부대 4만 명의 병력은 남쪽 길로, 나머지 1만 5천 병력은 북쪽 길을 택해 쳐들어왔습니다. 그 결과 북쪽 길에서는 적장 이하 연나라 침략군을 전멸시켰지만 남쪽 길을 막고 있던 고국 원앙의 부대는 전투에서 크게 패하여 철수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야 연나라 침략군은
환도성에까지 쳐들어오게 되었으며 고국원왕은 일시 몸을 피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미처 피하지 못한 고국원왕의 어머니 태우 주씨와 왕후 일행이 연나라 침략군의 포로가 되고 말았습니다. 연나라 침략군은 환도성을 함락시키기는 했으나 북쪽길로 들어오던 병력이 전멸한 데다 고구려군 5만 병력이 남쪽 길로 급히 달려오고 있었으므로 오래 지체할 수는 없었습니다. 연나라 침략군은 향후 있을지 모를 고구려의 보복이 두려워 고국원왕의 아버지인 미천왕의 무덤을 파헤치고 그 시신을 훔쳐가는 것은 물론 환도성을 파괴하고 보물을 약탈하며 왕궁을 불태운 다음 태우 주씨와 왕후를 비롯한 5만여 명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참으로 비열한 행위였습니다. 당시 고구려는 연나라 침략군을 추격해 큰 타격을 가할 수 있는 군사력을 갖추고 있었으나 태우가 잡혀가고 부왕의 시신이 약탈당한 조건에서 더 이상 추격전을 펼치지는 못했습니다. 고구려는 이듬해 많은 보물을 보내 부왕의 시신을 되찾아왔습니다. 그러나 모영황은 태우를 돌려보내지 않았습니다. 연나라는 태우를 더 억류하면서 고구려와의 관계에 유리하게 써먹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고국원왕은 343년 7월 평양 동쪽 황성으로 임시거처를 옮겼습니다. 그리고 연나라와의 지속적인 교섭 끝에 355년 12월 사신과 함께 인지를 들여보냄으로써 왕태우 주씨를 귀국시킬 수 있었습니다. 연나라는 350년 후조가 멸망하고 위나라가 세워진 기회를 이용해 후조의 유주를 차지했습니다. 351년에는 증산지방을 점령하였고 352년에는 여미를 멸망시켰습니다. 더 나아가서 안평을 차지하였고 연나라왕 모영주는 황제를 자칭했습니다. 그래서 연나라는 이제 와서 고구려가 감히 연나라에 대항하지 못하리라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고구려는 342년에 당한 수치를 결코 잊지 않았으며 국방력을 강화하고 연나라와의 대결전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고국 원왕은 전국 각지를 순시하면서 경제 발전을 촉진시키고 군량 축적과 무기 생산에 힘쓰며 요동지방과 한반도 서북부 일대에 성곽 방위 시설들을 신축하거나 보수하도록 했습니다. 연나라는 357년 수도를 개성에서 법성으로 옮기고 영토도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내부에서 관료들의 부패 타락이 심해 민심을 크게 잃은 데다 남쪽에서는 동진이 공격해왔고 서쪽에서는 서진이 공격 기회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369년 전진은 연나라의 낙양을 공격하고 점령했습니다. 370년 10월 23일에 전진과 연나라의 군대는 위원에서 대규모 전투를 벌였습니다. 이 위원 전투에서 연나라군은 15만 명이 살상 포로당하고 모영평은 겨우 목숨을 건져 수도로 도망쳤습니다. 11월 초 전진군은 연나라의 수도 업성을 포위했으며 7일 밤 부여와 고구려가 보낸 정부원 500여 명이 북문을 열어줌으로써 업성을 함락할 수 있었습니다. 고구려는 이러한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전연히 멸망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판단한 고구려는 대규모의 기마군단을 보내 요서지방을 장악했습니다. 고구려의 대기마군단은 뛰어난 기동성을 이용해 12일 만에 2000열이 약 800km를 진격해 들어가 만리장성 개선을 돌파하고 화죽지세로 중국의 유주 북부 지역을 점령했습니다. 하루에 200리, 그러니까 대략 80km를 진격한 이러한 속도는 당시 보병부대로서는 어려운 일이었고 기동성이 뛰어난 고구려의 대기마군단이 없었다면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러한 고구려 기마군단의 위력은 이미 49년 태원 원정 때 진가를 발휘한 바 있었습니다. 고구려 대기마군단은 11월 10일경 베이징 서남 용성 부근에서 연나라왕 모영이를 추격해 고향에서 사로잡고
북상하던 곽경지휘하의 전진군대와 만나 연나라 잔역 세력들을 소탕하기 위한 공동작전을 벌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고구려는 연나라 잔여 세력을 초탕하는 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연나라의 유주와 평주를 합쳐 그곳에 고구려의 행정구역 유주를 설치해버렸습니다. 고구려 고국원왕은 유주사사로 고구려의 관리 진을 임명하고 새로 진출한 중국의 넓은 지역을 13개 군, 75개의 현으로 지방행정구역을 나누고 유주의 소재지를 광계에 두었으며 13개 군의 무력을 총괄하는 도의 한 명을 두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고구려가 중국에 유주를 설치했던 것은 유주를 영원히 장악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고구려의 정책적 목표는 분명했습니다. 물론 당장에 고구려를 침략해 많은 피해를 줬던 연나라 잔여 세력들을 그 뿌리에서부터 완전히 소탕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 당시 요소지역으로 진출한 백제 세력을 견제하고 제압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목적에는 우리 결혜가 살았던 고조선의 옛 영토를 완전히 되찾고 결혜를 하나로 통합하려는 데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구려는 중국 유주에 진출한 후 그곳 전체를 영토로 삼지 않고 6년이 지난 376년에 스스로 철수하여 대령하에서부터 음울해산 줄기 개선 동쪽만을 고구려의 영토로 삼았습니다. 이 개선이 바로 고조선의 서쪽 경계였던 곳으로 고조선 고토 회복 정책에 포함되는 지역이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대릉하에서 난하까지 이르는 지역도 한때 고조선의 영토였던 적이 있었으나 그곳은 기원전 3세기 이후 연나라에 강점당한 후 우리 결혜가 거의 살지 않았고 중국화되어 버렸습니다. 당시 대다수 우리 결혜는 대릉하 동쪽 지역으로 옮겨와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구려는 대릉하 서쪽 지역을 통합의 대상으로 여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고구려의 중국 유주 진출은 오랜 침략 세력이었던 연나라를 멸망시키고 그 잔여 세력까지 소탕함으로써 수백 년간 외세에 빼앗겼던 고조선의 옛 땅을 되찾는 역사적 과제를 달성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고구려는 고구원왕 집권 말기 고조선의 옛 땅과 주민들을 다 포괄함으로써 고조선의 계승국가로서의 면모를 확립했습니다. 이로써 고조선에서 고구려로 이어지는 민족사의 전통성이 확립되게 되었던 것이지요. 또한 이 시기 고구려는 남방 진출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자신들이 창조한 정치, 경제, 문화 분야의 성과들을 백제와 신라 등 이웃한 동족의 나라에 전수해 줌으로써 전반적으로 민족사의 발전을 이끌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시아의 동북방에서 제일 강대한 나라로서 고구려의 지위를 과시했습니다. 바로 이러한 점들 때문에 우리 민족사에서 고구원왕 집권 시기를 새롭게 조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다음 방송에서 고구원왕에 얽힌 다른 흥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